이게 다 뭐야? 어머님, 오늘 환불해 드릴게요. 어머님, 오늘 환불해 드릴게요. 제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에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님은 자신이 방금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서연아? 저는 현관에 가지런히 세워둔 커다란 여행 가방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조금 전과 똑같은 톤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라고요. 제가 오늘 어머님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끝없이 이어진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견뎌내면서 저는 단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탐스러운 복숭아 한 상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대형 백화점 고객 만족센터의 팀장 윤서연입니다. 제 직업은 하루에도 12번씩 상식 밖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감정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고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센터를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신었다는 증거 있어? 밑창 좀 더러워진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당장 팀장 나오라 그래. 이미 몇 번이나 신어 밑창이 닳고 가죽의 주름이 자글자글한 명품 구두를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저는 제 얼굴에 직업적인 미소를 장착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제가 팀장 윤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침착한 태도에 여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딴 걸 팔아놓고 환불도 안 해주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여성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환불 규정상 착용 흔적이 있는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고객님께 판매되기 전 제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과 규정뿐이었죠. 여성은 제게 온갖 인신공격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저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로 규정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제 풀에 지쳐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습니다. 후배 직원이 제게 다가와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런 진상 고객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저렇게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인걸. 감정을 섞으면 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를 다루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요구와 감정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었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남편 최도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어머니 댁 화장실 수도관이 터졌대. 저는 순간적으로 큰 공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고민 없이 제 직업적인 자신감을 바탕으로 운명적인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수리하는 동안 우리 집에 모시면 되잖아. 한두 달 정도인데 뭐 내가 잘 모실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직장에서의 인내심과 가정에서의 인내심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님은 약속된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반년은 사실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이민 가방들을 보며 남편 도진 씨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어머니가 꼼꼼하시잖아라며 애써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짐을 풀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고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고 딸 하윤이와도 잘 놀아주셨습니다. 저는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며칠 전 큰맘 먹고 사온 백화점 프리미엄 복숭아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보렴.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는 복숭아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 복숭아는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 말이다. 비싸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구나. 내일 마트에 가서 환불해 오너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가 벌써 반이나 먹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환불받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먹어봐야 맛이 없는 걸 알지. 그럼 안 먹어보고 아냐? 요즘엔 먹던 것도 맛없으면 다 환불해주는 세상이야. 넌 그것도 모르니? 저는 고객 서비스 팀장으로서 그런 요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문제의 복숭아 상자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마 부끄러워서 카운터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 있는데 시어머니는 젊은 직원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결국 환불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팀장으로서 겪는 극심한 직업적 수치심과 며느리로서의 무력감 사이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화를 위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복숭아 사건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 반경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둔 기분이었죠. 그리고 몇 주 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말에 저와 남편을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잘 알기에 제가 일하는 백화점은 교묘하게 피해서 근처에 다른 고급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비싼 브랜드의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재킷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시어머니는 한번 입을 건데 뭐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그 재킷을 입고 온종일 활보하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재킷을 벗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재킷 가격을 자랑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러 옷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어제 입었던 그 재킷을 쇼핑백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재킷에서 떼어냈던 가격표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다시 넣으세요?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환불해야지. 이제 입을 일도 없는데 뭐하러 비싼 걸 놔두니?
저는 제 직업 윤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하루 종일 입으셨잖아요. 땀도 흘리셨고요. 이건 명백한 반품 불가 사유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한 번 입은 거 가지고 뭘 그래. 티도 안 나는데. 그리고 난 앞으로 이거 입을 일 없어. 그러니 쓸모없는 거지.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남편 도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이건 아니라고요. 남편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입으시지. 서연이 말도 맞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사준 것도 아니면서 왜 참견이야. 돈 아까운 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남편은 그 한마디에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보호해줄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느니 아내인 제가 부당함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 자신의 정신적인 경계선을 지켜야 할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약속했던 한두 달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댁 화장실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지 이미 몇 주가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진상 고객들에게 시달리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였기에 저는 딸 하윤이를 위해 사둔 유기농 식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해줄 생각에 겨우 기운을 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정리해둔 냉장고 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가 하윤이를 위해 비싸게 사둔 유기농 채소들은 시들었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고 제가 만들어둔 밑반찬들은 정체 모를 다른 반찬들과 뒤섞여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버리셨어요? 하윤이 주려고 산 건데. 제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나오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며칠째 그대로 있길래 아무도 안 먹는 줄 알았지. 그리고 네가 냉장고 정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뭘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마치 제 부엌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제 육아 방식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윤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겨우 하나만 보내서 되겠니? 요즘 애들은 기본이 서너 개야. 애가 저렇게 놀기만 좋아해서 뭐가 되겠어? 아이가 학교와 학원 숙제만으로도 힘들어한다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가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의 소파와 테이블 위치는 시어머니가 편한 대로 바뀌어 있었고 안방 화장실에 제 화장품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시어머니의 화장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동적인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명확한 날짜를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하윤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안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편 도진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도진 씨,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셔야겠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얼굴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전형적인 회피의 신호였죠. 서연아, 나도 알아. 우리 엄마가 좀 힘든 스타일인 거. 근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갑자기 나가시라고 하면 상처받으실 거야.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처? 그럼 나는 상처 안 받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댁술이 끝난 지도 한참 전이야. 더 이상 여기 계실 명분이 없다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남편은 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마침내 항복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이번 달 안으로는 꼭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정말이야. 남편의 약속에 저는 아주 잠시 동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남편인데. 자기 엄마 일이니까 자기가 해결하는 게 맞지. 저는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상황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친구 약속을 핑계로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약속한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고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진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지? 혹시 너희들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약속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게 말씀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생양 같은 얼굴로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남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진 씨, 우리가 약속했잖아. 지금이 기회야. 제 눈빛은 그에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시선을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어색하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필요할 정도로 명랑했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셔. 누가 불편하대? 그런 생각 마시고 편하게 계시고 싶을 때까지 쭉 계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난 또 우리 아들 며느리 불편할까봐 걱정했지.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더 이상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어머니에게 나쁜 아들이 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위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렇게 외로워하시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말을 해?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라며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마지막 기대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뜨거웠던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전문가의 이성만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경계선을 지켜달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문득 제 직장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고객만족센터에서 저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어기는 고객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을 관철시킵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그것이 제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제 인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간에서는 그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왜 내 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 혼자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얼마 동안이나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고 언제부터 직접 행동에 나서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이제 제가 직접 저만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을 응대하듯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감정 없이 냉정하게. 남편의 배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숨긴 채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백화점에서 사온 비싼 다과와 과일을 정성껏 차려내 갔습니다. 어머님, 친구분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분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던 저는 복도에서 제 이름이 들려오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수가 넌 정말 복도 많다. 며느리가 저렇게 싹싹하고 능력도 좋으니 얼마나 든든해. 저렇게 같이 살아주기까지 하고 저는 벽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은 무슨 쟤 때문에 속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말도 잘 안 듣고 살림도 엉망이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니까 저 정도라도 하는 거지. 친구분은 저를 변호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해서 마치 제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아깝지. 제가 만약 물건이었으면 나는 벌써 환불하고도 남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의 어색한 웃음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쯤 먹고 맛이 없다며 환불해온 복숭아. 하루 종일 입고 땀 흘린 뒤 반품했던 비싼 재킷.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낸다는 시어머니의 확고한 인생 철학이 이제는 며느리인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사용해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환불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지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상처받은 아내와 며느리의 인격은 사라지고 백화점 고객만족센터 팀장 윤서연의 인격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저는 방금 서비스를 즉시 종료해야 할 악성 고객을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 오늘 어머님이 친구분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낮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물건이었으면 벌써 환불했을 거라고 하시더라. 남편의 얼굴이 충격과 당혹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제 눈치를 살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엄마가 그냥 말이 거칠어서 그러신 걸 거야. 본심은 아니었을 거라고. 내가 내일 꼭 말씀드릴게. 응, 또다시 반복되는 약속.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약속이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눈처럼 공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약속, 이제 아무 의미 없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내일까지 당신이 어머님께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땐 내가 내 방식대로 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진 않을 거야.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결심에 남편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나 두려움에 마비된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도 제 부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대하듯 완벽하게 예의 바르고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제가 자신의 기에 눌려 순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의기양양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제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날을 위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낸 그날 아침, 저는 남편과 딸을 배웅하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으로 집을 나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저는 곧장 차키를 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먼지가 자욱하고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저는 먼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문 청소업체 직원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침구는 모두 걷어내 세탁기에 돌리고 욕실은 곰팡이 하나 남지 않도록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유통기 안이 지난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간단한 식료품들, 쌀, 김치, 계란, 몇 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환불할 상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지극히 사무적인 절차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완벽하게 정비된 그녀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집 청소를 마친 뒤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모든 물건을 차곡차곡 여행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백화점 직원처럼 완벽하게 접어 넣었고 화장품들은 깨지지 않도록 뽁뽁이로 감쌌습니다. 마치 반품 배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감정도 싣지 않고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짐을 다 싼 뒤 저는 거대한 여행 가방들을 현관문 앞에 일렬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 상기된 얼굴의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산더미처럼 쌓인 자신의 짐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가방 하나를 열어보더니 자신의 옷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백화점에서 가장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할 때의 그 목소리,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환불해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환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미를 이렇게 내쫓아. 그녀의 고함 소리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친구분께 말씀하시는 거요. 제가 물건이었으면 벌써 환불했을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은 드셔보신 과일도 입어보신 옷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독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 도진 씨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듯 남편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도진아, 이것 좀 봐라. 네 마누라가 지금 나를 내쫓고 있어.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현관의 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우유부단함 대신 깊은 체념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돌아가세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은 묵묵히 가방들을 차에 실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고 집안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화롭고 어구시딜리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사과했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새로 생긴 건강한 경계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같이 장이나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권력 구도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우리는 우연히 고객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을 해달라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시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자신의 카트를 밀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배운 것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음식은 조금 작고 계란 프라이는 살짝 탔지만 저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가까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품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지만 사람은 환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끝없는 인내와 희생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환불함으로써
가족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각자의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가족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가 시어머니의 짐을 싸서 환부를 강행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선을 넘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평화를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